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 인사이더들의 신박한 통찰과 함께하는 경제 인사이트 정철진입니다. 먼저 오늘 하루를 뜨겁게 달궜던 경제 뉴스 투데이 핫경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은행이 27일 발표한 2024년 3월 기업경기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달 전산업 업황 실적의 기업경기 실사 지수는 전월 대비 1포인트 상승한 69를 기록했습니다. 이 전산업 업황 실적 기업경기 실사 지수는 3개월 만에 상승으로 전환했지만 지수 자체는 여전히 낮은 상태입니다. 이 제조업의 경우 반도체 수출 증가에 힘입어서 전자, 영상, 통신 장비 업황의 실적 BSI가 14포인트 올랐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오늘 열린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에서 첨단산업 특화단지 내 첨단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올해 예비 타당성 조사 관련 절차를 조기에 이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특화단지 간의 연계 R&D 사업도 신설해서 R&D의 성과가 다른 특화단지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특화단지 종합지원 방안과 올해 실행 계획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을 감면해 주는 것을 골자로 한 개정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오늘 시행됩니다. 업계에서는 최근 공사비가 급등해서 사업성이 떨어지고 조합원의 추가 분담금 규모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까지 부과되면 향후 재건축 사업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란 우려를 내고 있습니다. LG그룹이 오는 2028년까지 약 100조 원을 국내에 투자합니다. AI와 바이오, 클린테크 같은 미래 기술과 배터리, 자동차 부품, 차세대 디스플레이 등 성장 분야에 국내 투자액의 50%를 투자해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입니다. LG는 이번에 발표한 투자 재원의 약 55%를 연구개발에 투입해 국내를 스마트 팩토리 등 제조 핵심 기지로 육성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지금까지 투데이 핫경제였습니다. 지난 2022년 7월 이 국회 연금개혁특위가 구성돼서 연금개혁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됐지만요. 그동안 또 지금까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자, 얼마 전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연금개혁공론화위원회가 소득 대체율과 보험료율을 조합한 두 개의 국민개혁안을 결국 내놨는데요. 자, 남은 과제 앞으로 시민대표단 500명과 함께 연금개혁에 대한 마지막 논의를 해서 4월 말쯤엔 이 결론을 내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경제 인사이트에서는 현재까지 두 가지로 압축된 이 선택지 개혁안의 자세한 내용과 함께 미래 세대의 부담을 줄이고 또 이 자체적인 어떤 것으로 보완할 점은 무엇인지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오늘의 핫 이슈 이야기 나눠보기 전에 먼저 화면으로 자세한 내용 만나보시죠. 제대로 된 연금 개혁을 반드시 이루어내겠습니다. 연금 개혁은 그동안 어느 정부도 손대지 않고 방치해 왔습니다. 저는 대선 공약과 국정 과제를 통해 연금 개혁의 초석을 마련하겠다고 국민께 약속드렸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철저한 과학적 수리 분석과 여론조사 및 심층 인터뷰를 통해 방대한 데이터를 수집 정리하여 작년 10월 말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제 국민적 합의 도출과 국회의 선택과 결정만 남아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국회의 공론화 과정에도 적극 참여하여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의 경제 사이트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 오건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정책위원장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우리 윤 의원께 질문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윤석열 정부는 집권 초기부터 이 연금 개혁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피력을 했었고요. 결과적으로 이제 마지막 단계에 왔었습니다. 큰 틀에서 두 가지 선택지로 좁혀졌습니다. 많이 더 내고 조금 더 받기, 그리고 조금 더 내고 그대로 받기 한, 이따 여러분께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 텐데, 그래도 이렇게 모수개혁 말고도 좀 구조개혁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뭐 여러 가지 이것 좀 바꿔야 되겠느냐, 하지 않겠느냐는 안이 있었는데 결국은 이렇게 결론이 좀 모아졌습니다. 우리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그동안에 참 많은 논의도 하고 뭐 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과정을 한번 짚어보도록 할까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 지금 논의 단계는 이제 국회에서 논의를 하는 거고요. 네. 보통 통상적으로 이제 뭐 대통령께서 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으면 보통 연금개혁 논의는 행정부가 이제 주도를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국민연금제도가 1988년에 도입됐는데 이게 이 제도의 지속 가능성이 좀 떨어지다 보니 네. 1998년 연금법을 개정하면서 네. 5년마다 국민연금의 건강 상태를 점검하는 제도를 도입했어요. 네. 그게 재정계산 제도라고 불리고 있는데 지난해 2023년에는 그걸 5번째 하는 해였습니다. 그래서 행정부에서 네. 재정 계산을 하면서 재정 추계를 해서 국민연금 제도가 지금 상태 그대로 두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 거다, 어떤 게 예상된다 이런 식의 재정 추계를 했거든요. 이제 네. 그걸 바탕으로 보통 국회로 넘어가는데 이번에는 좀 다르게 그 행정부에서 재정예산위원회를 운영하는 시점에 국회에서 연금개혁 특별위원회라는 게 동시에 지금 돌아갔어요. 그래서 예. 어쨌든 행정부에서 하는 재정계산위원회는 작년 10월 달에 종결이 됐고 네. 거기서 논의된 안을 국회로 제출을 했습니다. 네. 그걸 바탕으로 국회에서는 이제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가 논의가 됐고 네. 1기, 2기가 어쨌든 전문가 중심으로 운영이 돼 왔어요. 네. 근데 올해부터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는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이제 연금개혁 방향이 어떻게 가면 좋을 거냐에 대해서 소위 말하는 공론화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서 지금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달 중순쯤에 양재동에서 이해관계자분들 36명이 모여서 본격적으로 시민 대표단 500분들한테 네. 우리의 연금개혁 방향들이 어떻게 가면 좋을 건가에 대해서 이제 시민 토론할 텐데 거기서 토론할 의제를 설정하는 회의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서 결정된 게 조금 전에 사회자님이 말씀하셨던 두 두 가지 안입니다. 네. 그러니까 두 가지 안 중에 하나는 뭐 좀 복잡합니다만 받는 급여 지급액을 지금보다 10%포인트 더 올려서 네. 50%를 지급하고 보험료는 지금 9%인데 4%포인트 더 올린 13%까지 올리는 안입니다. 소득이요? 네네. 네. 그리고 반면에 이제 다른 안은 받는 건 그대로 40% 그대로 두되 네. 보험료는 12%로 3%포인트를 더 올리는 안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워딩이 굉장히 많은데 이제 우리 오건호 박사님이 이제 말씀하시겠지만 제가 이제 모두에 너무 길게 말씀드리면 안 되니까 네. 여기서 굉장히 아쉬운 건 네. 가장 중요한 안 하나가 빠졌다는 겁니다. 네. 그건 뭐냐면 행정부의 재정계산위원회도 그렇고 국회 연금특위 1, 2기에서 전문가들이 과반수 이상 선호했던 안이 네. 물론 이해관계자분들은 싫어하는 안입니다만 네. 우리 국민연금의 장기적인 건강 상태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 고통스러운 개혁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네. 받는 건 40%로 그대로 두면서 대체율이라고 하죠. 소득 대체율. 그건 급여율 소득 대체율 그대로 네. 두면서 부담하는 그 보험료를 지금 9%인데 네. 10년 동안에 뭐 점차적으로 올려서 한 15%까지 6%포인트 올리는 안을 전문가들은 제일 선호를 했습니다. 가장 많이 더 내는 안. 네, 그대로 네, 두고 그러니까 이건 보험료를. 이해관계자분들은 굉장히 싫어할 안이죠. 네. 더 받지도 않는데 보험료만 더 내라 그러니까. 근데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이 의제 설정을 뭐 사용자나 뭐 노동조합이나 네. 이런 이해관계자들이 모여서 선택을 하다 보니 전문가들이 가장 선호한 안은 일단 빠졌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 제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국민연금 개혁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게 재정 안정화거든요. 네. 그럼 재정 안정화라 그러면 이 중요한 의제에 대해서 왜 딱 안 2개만을 가지고서 시민 대표단하고 토론을 하냐 이겁니다. 이 중요한 안에 대해서는 3가지 안 있잖아요. 전문가들이 제일 선호했던 안 포함해서 3가지 안을 일단 시민 대표들에게 설명을 해드리고 네. 거기서 우리 죽어도 표현이 좀 안 좋습니다만 네. 40%의 보험료 15%까지 6%포인트 올리는 안은 우리는 못 받겠다. 그러면 되는 건데 그걸 시민대표단이 왜 전문가들이 그 안을 제시했는지조차도 모르게 사전에 안을 배제했다는 측면에서 네. 꽤나 아쉽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저희가 더 이제 집중적으로 하나씩 점검해 보도록 하고요.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국민연금이라는 게 저출산, 노령화가 워낙 심각해지니까 5년마다 한 번씩 체크를 하는 거죠. 네. 이거 기금 고갈되는 거 아니야? 적자 나는 거 아니야? 줄 수 있어. 이제 5년간 체크를 좀 하다가 이제 관련해서 이제 보강을 하게 되는데 당연히 정부에서는 행안부에서 또 하겠고요. 국회에서는 연금특위에서도 같이 했고, 행안부가 아니라 보건복지부에서 했고, 이제 같이 이제 나오게 됐고, 정부 안도 있었겠죠. 그렇겠죠. 국회 안도 있었고. 이번엔 유감스럽게 정부에서 안을 안 냈습니다. 아, 그럼 국회 안만 있었던 네. 겁니까? 그럼 국회 안이 나왔었고, 국회 안을 가지고 계속 좀 논의를 하다가 1안, 2안, 3안을 하다가 지금 결론적으로 2개가 나왔고, 그거를 공론화위원회에 이제 넘기게 되고요. 그 공론화위원회에서 좀 이따 설명해 드리겠지만 시민대표단이 선택을 하게 되는 과정 하고 만약에 선택을 하게 되면 그대로 추진은 또 됩니까? 일단은 상당한 어떤 정치적 압력은 있죠. 국민들의 의사가 이렇다 그러면서 이제 정치권에서는 굉장히 이제 법 통과를 압박을 하려 그러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법까지 통과.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제 오 박사님 말씀을 하셔야 될 텐데 지난번에 저희가 토론회를 개최했을 때 지금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주호영 위원장님께서 네. 참석하셔서 축사를 하시면서 말씀드렸던 게 이번에 이제 지금 저 22대 국회의원 총선 때문에 모든 관심이 거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4월 10일 날 총선이 끝나고 5월 말까지는 이제 21대 국회라는 네. 거죠. 그러면 거기서 저 당선이 된 분도 있고 낙선이 된 분도 네.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기간 동안은 아무 정치적인 어떤 부담이 전혀 없으니 네. 웬만한 안만 만들어 주면 그 시간 내에 내가 삭발을 해서라도 그 법을 통과시키겠다 이런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뭐 암도 중요하지만 지금 저희 시청자분들이나 일반 국민분들 중에서 이제 자세하게 관심이 없는 분들은 2가지 안은 나왔다. 그럼 2가지 중에 하나가 결정되면 그걸로 확정되는 거야? 아니야? 뭐 그러는데 앞으로의 절차는 2가지 안 중에 하나가 나오고 그걸 놓고 국회에 가서 네. 법을 법을 통과시키냐? 통과시켜야 뭐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통과시키면 바뀌는 거고 통과가 안 되면 그냥 다음 국회로 22대로 네. 넘어가고요. 여러분 여기까지 이제 크게 로드맵을 길로 가져주시면 될 것 같고 자 이제 마지막으로는 그 2가지 안 우리 의원님께서 그 2가지 안을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어쨌든 그거 2개를 놓고 시민 대표단이 이제 의견을 표명하게 되니까요. 예, 그 최종 공론화위에서 2가지 질문을 던지게 되는데 네, 소득 대체율과 보험료율의 패키지 짝이에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위원회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고 네. 뭐 10몇 개씩 제시됐는데 네. 사실 지금 2개 안이 뭐 하나 더 추가됐으면 좋겠다는 아쉬움도 있으시지만 크게 보면 네. 전체 논의에서의 큰 줄기를 대표하는 2가지 안이 네. 지금 나왔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요. 네. 그렇게 보면 하나는 어떤 안입니까? 네. 재정 안정화를 위해서 보험료를 올려야 된다는 데에는 다들 공감대가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차이가 받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네. 그래서 소득 대체율은 지금 40%로 네. 법에 정해져 있는데 40%를 그대로 유지하자라는 네. 안이 있고 아니 이제 노후 빈곤이 심각하니 소득 네. 대체율을 올려야 된다. 네. 이게 갈린 거예요. 네. 그래서 소득 대체율 40%, 소득 대체율 50%. 네. 크게 보면 이게 두 축이고요. 여기에 이제 보험료가 따라 붙는데 얼마 올릴 건가? 소득 대체율 50%에는 보험료 13%가 네. 붙었고 소득 대체율 40% 유지하는 안에는 보험료율 12%가 붙었어요. 네. 그래서 아까 제가 이 슬라이드를 보니까 맨 처음에 우리가 방송 시작할 때 지금 이 슬라이드에 있는 1안을 네. 많이 더 내고 그리고 이제 2안은 조금 더 내고라고 했는데 조금 적절한 설명은 아닌 것 같아요. 네. 내는 건 비슷해요. 네, 그렇네요. 하나는 하나는 많이 더 내네요. 하나는 4% 올리고 하나는 3%포인트 올리는 거니까 네. 올리는 건 비슷한데 받는 게 차이가 크는 거예요. 한쪽은 10%포인트를 올리고 한쪽은 그러게요. 유지하는 거니. 네. 그래서 크게 보면 더 내고 더 받는 안, 네. 더 내고 그대로 받는 안. 안. 이렇게 지금 요약이 될 수 있고 네. 여기서 이러실 수 있어요. 만약에 시청자분들께서 보면 네. 아니 받는 건 그대로인데 더 내기만 해? 네. 불편하시죠? 네. 이 안이. 네. 근데 이란은 더 내기도 하지만 더 받아? 네. 이게 굉장히 공평하게 보일 수 있어요. 네. 제가 우려하는 게 이 두 질문 자체가 일정한 가치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더 내고 더 받는 건 마치 균형감과 공평한 것 같고 예. 더 내기만 하고 그대로 받는 건 국민들한테 부담을 주는 것 같아서 강력한 저항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래서 네. 만약에 이 두 질문이 그냥 지금 상태로 쭉 500명의 시민 대표단한테 가면 예. 일반적인 상식상 1번으로
버튼이 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남은 대략 그 한 달도 채 안 남은 시민 대표단의 수기 과정이 필요한데 네. 이 두 안에 이면에 있는 어떤 실체 네. 이것들을 앞으로 우리가 논의하고 밝혀야 돼요. 왜냐하면 네, 제가 네. 판단하기에 지금 무리에 있는 두 개의 안의 표면만 보면 네. 일종의 착시 현상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네. 오늘 좀 이 얘기를 많이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좀 더 하시고 또 윤영표 설치해서 지금 곧 있으면 이 시민 대표단 500명의 수기 과정이 있을 텐데 저희가 두 분의 전문가를 모셨으니까 미리 좀 그분들에게 예. 요거 포인트를 좀 알려주시죠. 먼저 생각하고 예. 있는 이 점은 좀 오해고 이걸 좀 극복해야 된다는 우리 오영표 두 개의 안을 지지하시는 분들이 있죠. 네. 두 개의 안을 지지하는 분들이 공통으로 내세우는 목표가 있어요. 예. 하나는 지속 가능성, 이른바 재정 안정화를 더 강화시키겠다. 네. 보장성도 강화시키겠다. 네.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이란은 더 내니까 지속 가능성이 개선되죠. 네. 더 받으니까 보장성은 개선되죠. 예. 그래서 보통 소개할 때 재정 안정화도 도모하면서 미래 지속 가능성도 개선한 방안이라고 설명을 하는데 네. 사실은 그렇진 않습니다. 그래요? 더 받기 때문에 급여가 올라가는 건 분명해요. 예. 소득 대체율 40이 50%로 올라가니까 지금보다 4분의 1씩 급여가 올라가거든요. 네. 이거는 분명합니다. 예. 보장성은 좋아집니다. 예. 그런데 재정 안정화가 개선되냐? 그렇진 않거든요. 지금 보건복지부나 그다음에 그 산하의 국민연금연구원 예. 그리고 이번에 국민연금재정계산위원회에서 제시한 자료를 보면 이게 수지균형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국민연금에 가입해서 40% 소득 대체율을 받을 예정이거든요. 네. 그럼 여기에 부합하는 보험료율이 얼마일까? 적자가 발생하지 않는 예. 이게 수지균형 보험료율이라고 하는데 이제 보건복지부나 국민연금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20%예요. 예. 우리는 9%만 내고 있으니까 네네. 11%를 덜 내고 있는 거죠. 네. 40에 20이니까 대략 소득 대체율 10%당 5%를 내면 이 균형이 맞는 거예요. 예. 근데 이란은 지금보다 소득 대체율을 10%포인트 올리면서 그거에 해당하는 5%를 올리는 게 아니고 4%만 올려요. 네. 결국은 더 받는 거에 해당하는 것만큼도 보험료를 다 인상한 게 아니고요. 예. 더 중요한 건 이번에 우리가 국민연금 개혁 논의를 왜 하느냐. 현행 제도의 재정 불안정이 너무 큰 거거든요. 예. 40% 소득 대체율인데 9%만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려 10%의 보험료 적자분이 발생해서 지금 네. 이 논의를 하고 있는 건데 현행 40%의 부족분은 그대로 놔두고 더 받는 10%에 대해서 그만큼을 더 내겠다는 게 이란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보장성은 좋아지지만 10% 소득 대체율 인상에 대한 재정 충당도 네. 조금 부족하고 예. 더 중요한 건 지금 제도의 재정 안정화를 그대로 방치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연금 개혁 논의할 때 보장성과 지속 가능성의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건데 이란은 예. 보장성은 좋아져요. 하지만 지속 가능성은 오히려 조금 더 나빠집니다. 이 얘기를 좀 더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자, 우리 윤석열 의원님, 지금 저 화면에 보면은 기업 기금 예상 고갈 시점. 저게 뉴스에도 가장 많이 나오고 지금 이대로 가면 2055년에는 국민연금 이제 그냥 고갈돼 버린다. 근데 둘 다 안을 보면 2062년, 63년으로 고갈 시점이 늘어나잖아요. 그런데 지금 저거가 아니라 재정 적자 부분, 그러니까 요 포인트가 좀 빠져 있는 것 같거든요. 요 부분을 좀 이야기를 해주셔야 고갈 시점 늘어나면은 둘 다 괜찮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할 것 같은데요. 예, 오늘 이 프로그램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사회자님도 잘 지적해 주셨고 또 우리 오건호 박사님이 굉장히 많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네. 좀 더 저는 전문적인 용어 예. 및 수치를 갖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일단은 지금 논의하는 이안이 하나는 소득 보장 강화안이고 이안은 재정 안정화 방안이라고 그러는데 이 예. 프레임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네. 왜냐하면 기금 소진 시점으로 봤을 때는 뭐 보세요. 그냥 놔두면 2055년에 소진이 되는데 네. 10%포인트나 더 준다는 한이 기금 소진 시점이 2062년이고 그대로 주겠다는 한이 기금 소진 시점이 2063년이에요. 그러면 우리 저 사회자님께서는 어떤 안을 택하겠어요? 이란이고요. 아마 그래서 시민 대표단도 이란을 거의 다 이란을 예. 택하겠죠. 그러니까 이 프레임이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금 소진 시점 연장 위주로 보여주는 건 국민연금 제도가 갖고 있는 굉장히 거대한 비밀을 숨기면서 일반 국민들하고 대화를 하는 셈이라는 겁니다.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오건호 박사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네. 여러 가지 재정 추계를 보면 우리 국민연금 보험료를 한 20% 정도 걷어야 추가적인 어떤 적자가 재정 불안정 요인이 안 발생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네. 13%까지 올려도 7%포인트가 부족한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작년 11월 16일 날
10월 16일인가 IMF에서 우리나라에 대해서 공고안을 낸 게 있어요. 네. 거기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급격한 인구 고령화와 단지 연금제도 두 가지 요인만으로 앞으로 50년 뒤인 2075년에는 국가 부채가 GDP 200% 늘어날 거라 그랬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서 네. 부채가 더 늘어나지 않으려면 국민연금보험료를 22.8%까지 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 저기에서 숨겨져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그 숨겨져 있는 수치들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중요한 건 지금의 우리 지금 뭐 500명을 다 연령별로 다 표집을 했다 그러지만 전체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에서 주도적인 어떤 의사결정 집단들은 40, 50대 아니면 노년층들이 주로 주도를 하고 있거든요. 네. 지금의 기금손실 시점 연장 몇 년은 다 40, 50대, 60대 이분들이 굉장히 즐길 수 있는 안입니다. 네. 반면에 우리가 연금개혁을 하겠다는 건 뭐냐면 지금 10대, 0세 이런 친구들이 나중에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겠냐 없는가가 이게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네.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70년의 재정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기금소진 시점 몇 년 연장되는 건 거대한 빙하가 이만한 어떤 우리의 부채가 숨겨져 있는 걸 가리는 거거든요. 네. 그걸 밝혀주려 그러면 2055년에 기금이 소진된 이후에 매년 적자가 발생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2093년까지. 네. 그러면 기금이 제일 많을 때는 1,700 우리가 50조, 1,800조 가량 돈이 있다. 이건 정부에서도 굉장히 국회에서도 많이 보여주는데. 국민연금 사이즈 대단하죠. 근데 네. 적자 발생하고는 이게 매년 이게 엄청난 적자가 쌓일 거 아닙니까? 예. 이 수치는 안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추정을 해봤습니다. 예. 제가 추정을 해보니까 2022년 기준으로 네. 현재 거로 놀라지 마세요. 7,752조 가량이에요. 예. 그런데 예. 만약에 이란이 들어간다 그러면 네. 7,750조 플러스 702조가 더 늘어나요. 그러니까 2090년까지. 93년. 그러니까 네, 99. 지금의 40대나 30대는 50대는 별로 문제가 없는데 네. 10대나 지금 태어날 막 그런 친구들은 이게 재정 안정화라고 우리 국민들한테 얘기하는데 네. 우리한테 빚을 더 안겨주는 아니에요. 네. 반면에 이 안은 네. 시민대표단 500명 중에서 이 안을 절대로 선택 안 할 겁니다. 네. 비슷해 보이니까 네. 다른 건 더 준다는데. 근데 이 안은 어떤 차이가 있냐면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7,752조 적자 발생분 중에서 1,997조 원을 줄여줍니다. 네. 적자의 2,000조 원을 줄여줘요. 네. 그나마 네. 그런데 네. 이제 제가 아까 아쉽다 그랬잖아요. 전문가들이 가장 선호한 안은 예. 그 시민대표단의 토론 논의장조차 못 가게 됐다, 배제됐다. 네. 근데 그게 만약에 선택됐다면 물론 시민들은 안 좋아하고 국민들은 안 좋아합니다. 네. 그게 선택이 됐다 그러면 누적 적자 3,699조, 3,700조 원을 줄여줄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전문가들은 국민들이 싫어하고 고통스러울 걸 알면서도 네. 적어도 이 정도는 해야 지금 10대나 앞으로 태어날 친구들이 네. 걱정 없이 국민연금에 성실히 가입할 수 있고 이번에 굉장히 고통스럽게 연금 개혁하려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참할 유인이 있을 거다. 네. 그런 관점에서 그런 안을 제안했다는 겁니다. 네. 여러분 제가 좀 짧게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국민연금 언제 고갈돼 뭐 이거 시점을 좀 맞추면서 이 안을 평가를 하는데 지금으로 하면 이제 2060년 뭐 62년까지 조금 더 고갈 시점은 이제 늘어나게 되는데요. 문제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2060년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70년, 80년, 2100년까지 쭉 가야 되는데 2060년부터 이제 고갈이 되고 난 다음에 세상입니다. 그러면은 정부 재정은 국민연금은 줘야 되니까 계속 연금 쪽으로만 가게 된다면 2070년, 80년, 90년에는 우리나라 정부의 재정은 다 국민연금 쪽으로만 가다가 끝이 나버리고 어마어마한 뭐 재정 악화의 세상이 오게 되니까요. 지금의 20대 초반, 10대들은 그 2060년 이후의 세상에서 이제 살 때 이건 정말로 흔들리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2060년 고갈만 생각할 게 아니라 그 이후에 2070년, 80년, 90년까지 생각한다면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보험료율이라고 하죠. 이 요율을 9%에서 이제 20%까지 올린다고 하니까 여기서부터가 좀 꼬이는 것 같아요. 예. 15%까지만 어떻게? 예. 그러니까 이제 IMF는 22%, 22.8%. 22.8%. 근데 여러분들도 이제 소득의 22.8%를 국민연금으로 내야 된다라고 하면 특히 이제 뭐 회사 다니신 분이야 반반이기는 하지만은 또 자영업자분들 중에서 이제 많은 반발이 있고 그런데 지금 나온 이안 모두 이제 15%가
하나는 13, 하나는 12. 예, 13, 12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은 없었던 4만. 이 4만은 한 15%, 15. 예, 15%까지. 그러니까 보험료율을 조금 더 올려야 되는 이 안이 빠지는 것이 아쉬웠다라는 게 두 분들이 의견이었었죠. 예. 일반 국민이나 시민 대표단들 그 안을 선호하지 않겠지만 네. 최소한 전문가들이 왜 그 안을 압도적으로 지지했는지는 설명할 기회는 드렸어야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아쉬움이 있다는 겁니다. 네. 우리 오 의원님도 그냥 그 얘기 좀 더 해주세요. 네. 2070년, 80년, 90년. 그러니까 아까 그 기금 예. 소진 연도인데요. 제가 이란이 예. 재정 안정화 효과가 없다. 오히려 조금 더 재정을 악화시킨다고 말씀드렸는데 예. 아까 그 슬라이드를 보면 시청자분께서 사회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좀 의아하실 수 있어요. 예. 기금 소진 연도가 뒤로 가지 않았느냐. 2060년 됐다. 현행 제도는 2055년인데 네. 이란대로 가면 2062년으로 7년이 연장돼요. 네. 충분치는 않지만 그래도 지금보다는 좀 안정화 조치를 취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이게 완전 착시거든요. 왜냐하면 국민연금 재정 구조가 갖고 있는 특성이에요. 네. 우리가 고용보험이나 건강보험에 가입하시면 예. 바로 가입하죠. 가입하는 그 시기에 혹 아프면 바로 급여를 받죠. 예. 혹 그때 실업을 당하면 실업급여를 받아요. 예. 그래서 다른 사회보험은 보험료를 내는 시점과 급여를 받는 시점이 같아요. 예. 근데 국민연금은 확연히 구분됩니다. 네. 젊었을 때는 내기만 하고요. 네. 은퇴 이후에는 받기만 해요. 네. 그럼 보세요. 이번에 이란은 보험료율을 올리고 소득 대체율을 같이 올려요. 네.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가입자인 저한테는 보험료를 더 낸 건 바로 재정에 영향을 미쳐요. 네. 즉 재정을 증가시킵니다. 그런데 소득 대체를 올린 건 내가 은퇴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지출되지 않거든요. 제 계좌에서만 더 높게 계산되고 있다가 20년, 30년, 40년 제가 은퇴할 때 비로소 지출이 돼요. 네. 즉 시간 차이예요. 예. 보험료율과 소득 대체율을 동시에 올려도 보험료율은 전반전의 효과를 발휘하니까 그때 재정이 좋아지니까 기금 소진 연도가 뒤로 가요. 네. 근데 후반전에 지출이 본격화되는 시점, 소득 대체율 50% 인상분이 본격적으로 지출되는 시점, 그게 기금 소진 이유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그 재정계산위원회 분석에 따르면 기금 소진 이후에 지금 현행 제도에서도 미래 세대들은 당시에 은퇴자들한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보험료 9%를 내고 있는데 네. 그들은 35%를 내야 돼요. 40%일 때. 네. 근데 만약에 50%의 급여를 감당하려면 미래 아이들은 43%까지 보험료를 내야 되는 분석이거든요. 네. 그래서 아까도 자꾸 언론에서 기금 소진 7년, 8년 연장됐다. 이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네. 후반전을 봐야 되는 거예요. 소득 대체율 인상을 주장하셨으면 소득 대체율 인상이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소진 이후의 상태가 어떤지를 시민 대표들한테 알려드리고 네. 자 여러분 그래도 선택하시겠습니까라고 물어야 되는데 소득 대체율을 인상하면서 소득 대체율 인상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기금 소진 이전까지 즉 기금 소진 시점까지만 얘기하는 거예요. 보험료 인상 효과만 나는 거. 그러니까 7년, 8년 소진 시점이 뒤로 가는 건요. 이란이나 이안이나 3%나 4%씩 올리기 때문이에요. 네네. 즉 소득 대체율 인상의 효과가 기금 소진 연도에서는 나타나지 않아요. 네. 이거를 이제 시민 대표단께서 알아채고 네. 버튼을 누르셔야 되는데 네. 지금 과정이나 언론 보도를 보면 이 사실들이 제대로 알려지고 있지 않다라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사회자님 네. 조금만 덧붙일 수 네네. 있을까요? 예, 그러니까 이제 괜찮습니다. 네. 지금 그 의제 수기단에서 이제 두 안을 내놓고서 이 언론에서 엄청 비판을 많이 받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걸 주도하는 또 이제 전문가분들이 어떤 또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네. 예를 들면 연금 수급 연령이 65세인데 이걸 68세로 한 3년 연장하고 네. 기금 투자 수익률을 지금 가정하고 있는 거에 비해서 한 2%포인트 더 올린다 그러면 매년 더 올릴 수 있다 그러면 기금 소진 시점이 예를 들면 10년 이상 더 늦출 수도 있다. 이런 말씀들을 지금 하고 계시거든요. 네. 이런 부분은 아까 오 박사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착시 현상을 유발할 수 있는 거고 네. 하나 분명히 제가 말씀드릴 건 뭐냐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재정 축의 가정이 굉장히 낙관적이라는 겁니다. 네. 지금 채택한 가정은 학계 출산율, 출생률이 2040년 이후에 1.21로 가정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올해 우리 출산율이 작년에 0.6이지 않습니까? 네, 그 두 배, 0.73이죠. 네. 0.6으로도 막 네, 네, 떨어지고 네, 있어요. 올해는. 사분기가. 올해. 네. 네. 그거의 두 배를 지금 가정하고 있고 통계청 역시 최근에는
2040년 이후에 저 학계 출산율이 1.0까지 떨어질 걸로 이미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그런 부분은 논의 안 하고 굉장히 낙관적인 지표만 계속 갖다 대면서 기금 소진 시점이 더 연장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이건 시민 대표단께서 정확히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다시 한번 또 설명을 드리면요. 지금 1안, 2안 모두 현재 2055년인 국민연금의 이 고갈 시점, 기금 고갈 시점을 2060년대로 연장하는 그런 특징은 있지만 우리가 2070년, 80년, 90년까지 고려해 보게 되면 고갈 이후의 상황입니다, 여러분. 무려 적자가 1,000조, 2,000조, 3,000조, 4,000조 나아가서 7,000조요? 그대로 놔뒀을 때 7,750조가 넘어갑니다. 요번 개혁하고 개혁 안 한다고 하고 했어요. 둔다면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두 분의 전문가분들은 모두 이번에 개혁을 할 때 보험료율이라고 하죠. 소득 대비 지금 이제 13% 뭐 12% 이야기를 하지만 더 한 15% 이상으로 퍼센트 이상으로 올려야 되지 않는가 이 안도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이 다음으로 넘어가는데 짧게 이제 이게 안이 국회안이잖아요. 네네. 그럼 국회는 왜 더 보험료를 높이는 안을 뺐을까요? 그건 좀 뭐 그러니까 네. 이 국회가 뺀 게 아니고 네. 이제 요 공론위원회에서 네. 36명의 이해관계자 집단의 대표들에게 물은 거예요. 예. 어떤 안이 좋겠느냐.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500명의 시민한테 묻는 거기 때문에 예. 국회가 직접 관여하지 않은 건데 거꾸로 얘기하면 좀 무책임한 거죠. 아. 입법기관이 관여하지 않고 예. 부담되니까 보험료 인상 얘기를 하기를 하는 부담이 되니까 아. 이제 시민들이 하시오라고 이제 멍석을 깔아준 거고 시민들 입장에서는 요번에 이제 15% 보험료 인상안이 이제 채택되지 못했는데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연금 수리적으로 분석을 하면 현행 소득 대체율 40%에 부합하는 보험료율은 20%예요. 네. 근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시민들이 이거 부담되잖아요. 아유, 10% 그럼요. 못 내죠. 보험료율을 어떻게 20%까지 저도 올립니까? 부담돼요. 네네. 그래서 그 재정계산위원회에서 고심을 한 게 다 보험료로만 충당하지 말자. 네. 그래서 국민연금을 받는 시점, 네. 수급 개시 연령을 조금 늦추고 네. 또 기금 수익도 조금 올리면 그 수지균형 보험료율이 20이 아니고 한 15% 정도까지 낮춰질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전문가들이 한 15 정도 하면 아까 여러 적자분들을 해소하면서 장기적으로 네. 제도를 안정화시킬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던 거고 네. 요번에 이 안이 12%니까 그 15에 미치지 못하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이 안을 좀 전향적으로 평가하는 이유가 궁극적으로는 15%까지 가야 되겠지만 그게 단박에 가는 건 아니거든요. 네네. 결국 9에서부터 10, 11, 12 단계를 밟아가야 가는 거기 때문에 네. 이번에 우리가 12%까지 올릴 수 있다면 저는 1단계 계단을 올라선 거다. 이런 연속 개혁의 맥락에서 본다면 네. 이번에 12% 올리는 건 좀 국민들 눈높이에서 첫 발을 내딜 수 있는 적정한 선이 알겠습니다.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 이제 받는 거 우리가 소득 대체율로 표현을 하죠. 이것은 계속 40%로 고정을 하게 되니까 그래도 이제 이안 쪽으로 오히려 우리 오 의원께서는 이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짧게 이런 이제 추가적인 안들 얘기 나옵니다. 이 의무 가입 연령이라고 하죠. 이거를 그럼 65세까지 한번 늘려놓으면 더 많은 기관들이 이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받는 시기죠. 받는 시기, 수급 연령 개시를 늦추는 이런 부분도 좀 함께 좀 논의가 되면 그래도 저항이 좀 덜하지 않을까요, 우리? 제가 그 논의에 좀 관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 노동위원회라고 소위 경사노위가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양대 노총에서 참여를 안 해서 일단 전문가 중심으로 논의를 했는데 네. 초고령사회 계속고용 연구회라는 게 작년 여름부터 올 2월까지 가동이 됐습니다. 네. 거기서 많이 논의했던 게 뭐 정년 연장도 문제도 있지만 네. 우리 지금 청년층들이 취업 빙하기라 해서 취업이 어렵지 않습니까? 이 상황에서 무조건 노동시장 개혁 없이 정년 연장했을 경우는 네. 노동시장 양극화가 심화된다는 어떤 문제 제기와 함께 많이 논의했던 게 뭐냐니까 지금 우리가 예를 들면 62세까지, 63세까지, 65세까지 일을 해도 뭐 저 회사에 다녀도 보험료를 지금 회사에서 내주는 건 59세까지만이고 60세, 61세, 62세는 자기 보험료를 100%를 다 내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의무납입 연령에 해당되는 건데 네. 단 소득이 있을 경우 무조건 아닙니다. 의무이라 그러니까 소득이 없을 때는 무조건 이거 보험료 더 내야 되나 이렇게 오해하는데 그게 아니고 네. 소득이 있을 경우에만 의무납입 연령이라 해서 64세까지 올리는 방안이 있는데 네. 그거는
정년 연장보다는 퇴직 후 재고 형태로 네. 정년 때 월급의 한 70%를 지급하면서 우리가 있잖아요. 노동개혁을 통해서 노사가 상생한다는 쪽으로 가면 네. 충분히 65세까지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말하는 퇴직 후 재고용안과 64세 납부는 이거 두 개는 이제 네. 함께 짝꿍처럼 네. 이루어지게 되는 이제 그런 거겠네요. 그 다음에 수급 개시 연령을 늦추는 이것도 근데 저항은 크겠죠. 그러니까 이제 연금에서 연령이 두 가지가 있어요. 네. 돈을 내는 의무 연령, 네. 그래서 의무 가입 연령이고 지금 만 59세, 뭐 60까지 되어 있어요. 네. 그 다음에 받는 연령, 네. 올해는 63세부터 받습니다만 앞으로 네. 65세까지 될 예정이거든요. 그죠. 예. 그러면 이제 가입자분들께서 이 연령에 대한 이해관계가 좀 달라요. 네. 의무 가입 연령은 제가 지금 가입자인데 저는 무조건 위로 올라가면 좋다고 봐요. 왜? 국민연금 제도가 좋은 제도이거든요. 네. 낸 것보다 더 많이 받는 제도이기 때문에 더 오래 가입하면 그만큼 더 혜택이 큰 거예요. 네. 그리고 만약에 직장 가입자라면 네. 59세까지만 의무 가입이니까 사용자가 절반을 내주고 60세 넘어버리면 본인이 다 내야 되거든요. 네. 소득이 그래서- 있을 때. 예. 예. 그래서 의무 가입 연령 지금 60을 65세까지 올리면요. 네. 현재 소득이 있는 분들은 무조건 좋습니다. 네. 5년을 올리면 소득 대체율 5% 인상 효과가 바로 나요. 예. 예, 그래서 의무 가입 연령은 앞으로 올려야 된다. 네. 그리고 60대 전반기의 사람들의 고용률, 일하시는 분들의 비율이 작년에 64%예요. 네. 그래서 일을 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당연히 가입을 안 하시겠지만 일하시는 분들은 가입하도록 하고 이제 민감한 게 받는 연령이에요. 이제 수급 네. 개시 연령 이제 65세부터 받을 예정인데 이걸 66, 67, 68세로 더 늦추면 결국은 받는 총액이 줄어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국민연금 가입자 혹은 수급자 입장에서 수급 개시 연령이 높아지는 건 달갑지는 않습니다. 네. 근데 이 말이 왜 나왔느냐? 아까 그거예요. 이런 조치의 개혁을 하지 않으면 진짜 보험료를 20까지 올려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보험료 20% 선을 다운시키려다 보니까 다른 재정 안정화 수단들을 같이 결합시켜야 되고 받는 연령을 조금 늦추자. 왜냐하면 더 오래 사니까. 네. 기대 수명도 2, 3년, 5년 길어지니까 받는 것도 늦추자는 건데 그러면 소득도 없는데 늦춰버리면 그 시기는 어떡하냐고 말이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이 수급 개시 연령 상향이 바로 되는 건 아니에요. 시작하더라도 현행 제도에서는 2038년 네. 지금부터 14년 후에 가능한 거예요. 네. 그래서 14년 기간이 있으니까 그때까지 조금 고령자들의 경제활동 참가를 좀 증진시키고 네. 또 노인들의 사회보장 시스템도 좀 강화시키면 그런 노력이 토대가 되면 2038년부터는 5년에 한 살 정도씩 늦춰갈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방향으로 가기를 바랍니다. 여기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덧붙이는 네. 좀 짧게 해주세요. 네네. 뭐냐면 지금 우리가 정년을 65세로 지금 연장할 수는 없는데 네. 2033년 되면 연금 수급 연령이 65세로 늘어나거든요. 늘어나죠. 그때 되면 이제 우리 노동시장 구조도 그래서 정년 65세쯤 연장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2033년에 가서 또 퇴직 후 재고용으로 70세까지 일할 수 있게 한다 그러면 우리가 의무납입 연령을 더 올릴 수 있고 실제적인 가입 기간을 10년 더 늘릴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이게 설명이 되는지 네네네네. 모르겠지만 짧으니까 제가 이 정도로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국민연금을 의무 가입해서 내는 그 연령을 이제 59세에서 64세로 늦추는 거는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도 이건 환영받을 일일 것 같아요. 또 소득 있는 분만 내는 것이고, 기업이 싫어해요. 네, 기업은 싫어하겠지만, 5년 더 지원해야 기업은 되니까. 싫어하겠지만,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거 괜찮겠다. 왜냐면 받는 대체율도 높아지게 되고요. 반면에 이 개시 연령을 이제 이거를 65세에서 66세, 67세로 늦추는 이 안은 진짜 지금 연령대에 따라서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일단 한 2033년 그때 지금 이제 당장 하는 게 아니니까요. 당장하지 않지만요. 그렇게 논의를 좀 하면 어떨까 이렇게 얘기를 해두고요. 자, 어떻게 됐든 이제 두 가지 안이 국회 연금특위죠. 개혁특위에서 이제 나오게 됐고 이걸 가지고 500명의 시민 대표단이 수기 과정을 거친 후에 4월 말께 최종 결정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연금 개혁이 1년 늦어질 때마다 이번에 또 못한다면 또 다른 안 나왔을 때 보험료율은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요. 21대 국회 임기가 진짜 얼마 남지 않았죠. 이게 또 하나의 변수가 될 텐데 과연 속도를 내서 법안도 마련하고 통과시킬 수 있을지 앞으로 보완해야 할 점 뭔지 준비된 영상 보시고 나서 계속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500명의 이제 시민 대표단 이야기를 좀 하고 KDI 안 요것도 되게 좀 신박한 안이어서 봐야 될 것 같은데 시민 대표안에게 맡긴다. 물론 이제 이것도 하나의 판단이 될 것 같은데 두 분 모두 이번에 그 500명의 시민 대표단의 결정 이런 과정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일단은 뭐 저는 제일 중요한 재정 안정방 강력한 하나가 빠진 게 좀 아쉽고 네. 이 중요한 의제니까 세 개를 동시에 뭐 그 논의했으면 할 걸, 예. 그게 좀 아쉽다는 네. 부분이 있고요.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제 우리 오 박사님은 이제 이안 그 소득 대체는 40% 유지하고 법률 12%까지 그냥 올리는 안이 현실적으로는 괜찮은 안일 수 있다. 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하지만 나름 동의하는 부분이 뭐냐면 네. 우리가 한 번에 완벽한 재정 안정화 상태로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급한 대로 일단은 우리가 받는 거하고 내는 차이가 너무 크니까 이 수지 차이를 줄여준다는 의미에서 이 안을 일단 간 뒤에 지금 말씀하신 KDI 안 같은 어떤 네. 구조 개혁으로 넘어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보수 개혁에서? 네, 네.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우리 연금제도의 가장 큰 문제는 우리 정도 지급하는 OECD 영국 대부분은 이미 보험료를 18% 이상 내고 있거든요. 네. 우리 너무 적게 내고 있으니 예. 2단계에서 구조 개혁으로 넘어가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1단계로 이 수지차를 좀 줄여주는 네. 보험료를 좀 올려서 긴급한 어떤 뭐죠? 그러니까 긴급 수혈은 좀 해놓고, 해놓고 시간을 다음 좀 단계로. 가지고서 네. 구조 개혁을 한다는 측면에서 KDI 안 같은 구조 개혁안을 네. 우리가 지금 고민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시민 투표단 이제 500명의 투표로 결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1안이든 2안이든 지금 보면은 이제 이게 좀 1안 쪽에도 많이 갈 것 같은 예상인데 이제 투표 결과가 나옵니다.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이 안을 가지고 국회에서 뭐 법률 제정 통과로 하나요? 시민대표단이 공론화위원회라는 일정한 이제 국회 행정 절차에 따라 예. 모집된 거기 때문에 네. 법적 권한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다만 이제 어떤 사회적 대표성을 부여해서 여기서 결정된 건 우리 사회가 존중해라. 특히 네. 국회가 존중하라. 이제 그런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게 이 공론화 프로세스인데 네. 그러려면 이분들은 국회의원도 아니고 어떤 법적 대표제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대표성을 가지려면 그 절차의 정당성이에요. 이분들이 충분히 수기 과정을 거치었는가. 예. 근데 저희가 좀 우려하고 있거든요. 두 개의 안이 나왔는데 과연 그 두 개의 안의 실체가 충분히 그분들에게 알려지고 있는지. 네네. 근데 앞으로 이제 한 달도 채 안 남았고 네. 두 번 만나서 수기를 하고 투표를 한다고 네네. 하는데 그런 면에서 남은 기간에 저는 진짜 투명하게 있는 그대로의 정보를 뭐 국회가 제공해서 그분들이 토론하게 하고 네. 하는 것. 근데 만약에 거기에서 불충분함이 있다면 어떤 결론이 나오더라도 정당성이 훼손돼요. 네. 그러면 국회가 그 안을 받는 데 있어서 그렇게 큰 압박을 받지 않을 수도 있죠. 예. 따라서 진짜 5월에 국회가 마무리를 할까 말까는 저는 이 4월 한 달에 이 시민 대표단의 논의 과정이 진짜 객관적이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느냐 그게 관건인 것 같아요. 네. 자, 투표를 하고요. 앞으로 투표 내용 뭐 수기 과정 이야기도 하셨지만 결과적으로는 이제 5월 말께 21대 국회가 끝나게 되게 되니까 시간은 좀 촘촘한 게 사실입니다. 과연 그 안 받아서 또 법률 제정하고 통과까지 해야지 될 텐데 그건 우리가 한번 지켜보시도록 하겠고요. 저희가 지금 모수개혁, 구조개혁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연금개혁에 있어서는 이렇게 보험료율, 대체율, 숫자를 가지고 하는 모수개혁도 있지만 아예 구조를 바꾸는 개혁도 많이 나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공무원연금 또 다양한 연금들이 있으니까 이 전체를 뭐 혼합하자, 뭐 섞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이런 와중에 구조개혁 안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를 짧게 좀 볼까요? KDI에서 신연금안 이것도 신연금 제도가 두 개를 나누자는 내용인데요. 우리 위원님 어떤 겁니까? 네, 저도 이거 평가를 칼럼을 썼는데 이제 KDI 안이 나오면서 굉장히 언론에서 엄청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네네. 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예. 지금까지 우리 연금제도 그대로 놔두면 2022년 기준으로 이미 부족한 액수가 609조 원이 발생했다. 네. 이게 5년 뒤 가면 869조 원까지 늘어난다. 네. 그러니까 200조 이상이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단절의 고리를 끊어야 된다 그러면서 KDI안은 뭐냐면 네. 현재까지 운영하는 안은 그냥 여기서 스탑을 시키고 네. 그 이제 KDI 제안은 2024년부터 새 제도를 도입하자는 겁니다. 그게 신연금 제도인데 네. 신연금 제도는 자기가 낸 만큼 받아가게 하자. 네. 보험료는 15.5%까지 걷어서 자기가 낸 만큼 받아가게 하자는데 많은 분들이 낸 만큼 받아가게 하면 왜 국가가 운영하지 않는 건데 네네. 그거는
정부가 굉장히 성실하게 기금 운용을 높게 해서 자기 원금 플러스 기금용 수익을 덧붙여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젊은 층들은 이 안을 굉장히 선호할 수 있겠죠. 네.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게 구연금 제도하고 신연금 제도를 같이 운영하려고 그러면 구연금 제도에서 발생한 지금 당장 연금 개혁한다 그래도 609조 원을 누군가 부담을 해야 돼요. 네. 이거 누가 부담할 거냐? 이제 네. 여기에서 이제 굉장히 논란이 많은 거고 저는 해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출산율이 굉장히 떨어졌거든요. 네. 근데 교복은 그대로 가고 있어요. 네. 그런 세금들을 좀 절약해서 이미 발생한 적자를 좀 해소할 수 있다 그러면 이걸 터놓고 얘기한다 그러면 저는 국민적으로 굉장히 특히 젊은 층들은 굉장히 선호하는 안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이 KDI 안 아마 여러분들도 뉴스에서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제 또 하나의 국민연금 제도를 이게 2024년이든 2025년이든 이제 실시를 하자라는 겁니다. 이게 이 구연금은 이제 끝을 내고요. 그러면서 새롭게 내놓는 안은 유럽에서도 일부 하고 있는 거죠. 적립식 아닙니다. 낸 만큼 딱 내 돈만큼 돌려받는 이런 구조를 새롭게 가게 되는 건데 아마 젊은 층은 좋아하게 되겠지만 문제는 구연금이 이따 가다가 끊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받을 분들이 있어야 되는 600조 정도가 비잖아요. 그 딜레마를 계속 극복을 못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구연금으로 하고 앞으로는 신연금으로 예. 분리하는 건데 구연금에서 제기되는 문제는 600조 원의 적자를 어디서 책임질 것인가였고요. 결국은 세금으로 넣어야 되는 거고요. 예. 이것 하나의 논점이고 두 번째는 신연금은 이제 내는 것만큼 받겠다고 하는 거예요. 네. 서구의 많은 나라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네. 일종의 서구형인데 예. 한국에서는 이게 힘들어요. 왜? 아. 너무 적게 내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KDI도 내는 만큼 받겠다 하는 건데 15.5%를 내라는 거예요. 예. 얼마? 40%에. 그래서 15% 인상 안 하고 똑같은 거예요. 네. 근데 그게 실현 가능할까? 예. 지금 굉장히 좋은 처방인데 그 처방이 효과를 발휘하기엔 대한민국 국민연금이라는 환자의 상태가 너무 안 좋아요. 네. 그래서 저거는 보험료의 대폭 인상 혹은 급여의 대폭 인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라서 네. 아주 장기적으로 예. 논리적으로 지향할 수 있는 모델이긴 한데 지금 바로 시행하기는 어려워요. 네. 그래서 어떤 구조개혁의 하나의 사례 전망으로 우리가 토론을 할 수 있지만 지금 바로 시행할 수 있는 정책 대안으로는 조금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면 신연금 그러니까 시간이 제가 1차적으로 부족하지만 네. 보험료 12%까지 올리는 안이 달성이 된다 그러면 그게 실행에 옮겨진다 그러면 거기서 3.5%포인트 갭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네. 급한 건 먼저 수지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어느 정도 개혁을 한 이후에 이 안을 한 이후에 네. 우리가 본격적으로 논의하면 KDI 안도 수용 가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 어렵지만. 그렇습니다. 자, 신연금 제도까지 짚어봤고요. 저희가 지금 2055년 국민연금 고갈이 2060년으로 늦춰진다, 혹은 그 이상으로 늦춰진다, 이 고갈 시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는 있지만은요. 앞서도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2070년, 2080년, 또 2090년에 대한민국을 생각해 본다면 글쎄요, 이 재정 문제, 특히 국민연금안 재정 적자가 수천조 원으로 폭증을 하게 됩니다. 아마 이 점 이제 국민연금을 비롯한 연금 개혁안에 있어서 우리 국민 모두가 어떤 연령대이든지 꼭 생각해 보아야 될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 모두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경제인사이트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난해 4분기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 출산율이 0.65명을 기록하면서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 정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초저출산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서 결혼과 출산, 육아 부분에 있어서 이 지원 관련한 예산을 대폭 확대키로 했는데요. 다음 이 시간 경제인사이트에서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현 정부의 늘봄 학교를 비롯해서 다양한 정책에 대해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